앞으로 다가온 6.3 21대 대통령 선거. 진정한 보수 진영은 이준석 후보라며 보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22대 국회의원, 개혁신당 원내대표,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선을 그으면서 이번 대선은 이준석과 이재명 후보의 1대1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 국민의힘과 급하다고 해서 단일화를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과 탄핵에 갇히게 됩니다. 탄핵의 바다에 국민의힘과 함께 빠지게 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생각하는 대선 구도 전망과 남아있는 변수, 집중 분석합니다. 오늘로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제 주요 후보 두 번째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토론 주제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이었는데 정책 대결이 아니라 인신 공격, 이 감정 싸움에 치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론도 좀 썩 좋지 않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는 분들 아니냐. 네. 이분들이 지금 사회 갈등 해결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서두 문을 열 때부터 욕설부터 그 형님 감금 5만 가지 주제들 가지고 이제 사실은 난타전을 펼치면서 네. 결국은 이 1번당, 2번당이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보게 되신 것 같고요. 네.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TV 토론을 하면 할수록 좀 더 작아 보입니다. 네. 사실 TV 토론을 하기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거대해 보였어요. 사실 마치 뭔가 굉장히 앞서가고 거의 반쯤 대통령 되신 것 같은 느낌으로 건드릴 수 없는 약간 천상계에 있는 후보 같은 느낌이었는데 1차 토론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무너졌고 2차 토론에서는 본인도 본인이 무너졌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난타전을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자랑해왔던 행정 경험이 많고 유능하다라고 하는 프레임들이 네. 다 깨지고 결국 디테일로 들어가면 뭐 하나 제대로 준비된 게 없구나라는 게 좀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드러난 토론회들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토론에서 매너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상대를 비틀어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제 토론에서 설전을 벌인 것도 어떤 전략이었는지요? 그렇죠. 제가 방금 이재명 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했는데요. 민낯을 드러내야죠. 저희가 좀 버릇없다는 얘기 듣더라도 네. 클렌징 티슈 들고 이재명 후보의 그 화장을 닦아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대로 저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태도를 보여드리자라고 해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좀 깎아내야 되고 이준석 후보 본인으로서도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이준석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네. 어떤 의미에서는 보수 진영의 지지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준석 후보의 태도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오히려 약간 지지율이나 나이 같은 걸 가지고 좀 약간 억누르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들이 더 많은 저는 나쁜 인식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굉장히 성공하고 있지 않나 평가합니다. 토론에서도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연일 그 단일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준석,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현재로서 어떤 가능성, 미래에도 가능성 전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는 단일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네. 국민의힘에서 지금 너무 약간 1차원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여론조사 데이터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준석 후보 표는요, 김문수 후보 찍는 표들이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 탄핵에 반대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건 안 된다. 다만 동시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통해서 한국 정치 제대로 세대 교체하고 한번 압도적 새로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비상계엄한 정당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애초에 결합되기 굉장히 어려운 표심이다. 반대로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포기하는 건 자유죠. 네. 그렇게 할 경우에 김문수 후보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지 몰라도 네. 이준석 후보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네. 애당초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단일화는 뭐 불가능하지 않나 저희 생각합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단장은 당권 제한 전화가 한두 건이 아니라면서 이게 대선 책임 떠넘기기 차원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까지 했습니다. 당권 제한설까지 나왔는데요. 지금도 이런저런 조건을 토대로 단일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게 공식적인 제안이냐, 네. 공식적인 루트로 오는 거냐 좀 애매합니다. 워낙 많은 이제 온갖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런 것도 그런 거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불쾌한 것이 국민의 10% 이상의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타당의 개혁신당이라는 공당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당권 가지고 지지고 볶는 거야 자기들 자유지만 네. 타당의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자기네 당권 싸움에 활용하려고 한다. 이거 자체가 좀 글러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여전히 그냥 대선이 어차피 쉽지 않을 거고 끝나고 당권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왜 이런 얘기 나오냐면 실제로 국민의힘에 있는 친윤 주류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너무 싫은 겁니다. 네. 그래서 대선 지고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할 만한 세력이 필요한데 본인들은 뭔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지금 없으니 이준석 후보를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미쳤다고 지금 친윤 꼭두각시 노릇 하겠습니까? 네. 저희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단일화 제안이 그러면 국민의힘 내 어떤 당권을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저는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해적인 게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요즘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자체도 김문수 후보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따로 돌면서 그냥 사실상 본인의 어떤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권 잡으려면 김문수 후보 득표율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럴 바에 차라리 이준석 찍는 게 보수 개혁에 어떻게 보면 열망을 더 잘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친윤들도 이상한 자해적 행위 같은 거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것을 두고 지금 천 위원장께서는 김문수 후보로는 안 된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조한 겁니까? 앞서 김문수 후보 포기하는 것은 자유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못났으면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탄핵당한 정당을 상대로 지금 이거밖에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예전에 성비위를 일으켜서 쫓겨난 아니면 이렇게 자리를 내려놓은 광역단체장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다른 것도 아니고 40년 이상 만에 비상계엄을 일으켜가지고 탄핵당한 정당이 후보를 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정당하고 손을 왜 잡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저희는 단일화 하지도 않는다는데 국민의힘과 손 잡는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 저희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의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있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구태여 후보직을 연연해 할 이유가 있느냐. 네. 굳이 후보를 내야 되느냐. 그런 원론적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단일화는 저희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단일화 제안할 게 아니라 후보직을 스스로 사퇴 이런 선택이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으로 들립니다. 그거는 단일화가 아니고 네. 그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훨씬 더
명분도 있고 실제 이재명 후보를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구도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자 구도 양상입니다. 지금 이 후보 최근에 보니까 10%대 진입한 여론조사도 있던데요. 네. 그러나 여전히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앞섭니다. 현재 지지율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지난 총선 때 동탄 모델을 얘기하기도 하던데 이게 네. 대선 총선은 뭐 엄연히 다르고 지금 남은 9일간에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지 여쭙니다. 물론이죠. 지금 어쨌든 TV 토론도 한번 남아 있고 저희는 TV 토론을 거칠 때마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고요. 네. 또 어제 오늘 후보가 이제 수도권의 주요 도시들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고 있는데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동탄 선거 때도 후보 지지율이 여론조사 지표에서 확 치고 올라오기 전에 현장 반응부터 뜨거워지는 것을 한번 느꼈었는데 네. 그런 어떤 여론조사 급상승의 전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요. 많은 우리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십니다. 뭐 네. 60, 70%는 그러시겠죠. 그런데 본래 본인이 지지하시는 정당을 바꾸는 거를 약간 괴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선택을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선 2, 3일 전까지도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 잡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하면 네. 저는 막판에 이준석 후보로의 표 쏠림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희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 김영남 전 의원 등 개혁신당 인사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씁쓸한 일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말씀대로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남아있는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더 파이팅이 생긴다고 할까요? 오히려 더 결집도 되고 더 뭐랄까요? 오기도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아직 텃밭이라고 할 만한 지역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거 드릴 테니까 좀 남아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협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네. 개혁신당이 이번 대선 이미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서 정말로 더 큰 세력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신다는 분들한테 드릴 만한 당근을 이번 기회에 좀 잘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 저희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당내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이 네. 후보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들이 이탈했다 그러면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지금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내부 분위기는 더 결속되고 좀 더 오기 있게 파이팅 있게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진정한 보수 진영이다. 이 후보를 중심으로 보수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진정한 보수는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 앞에 입에는 쓰지만 필요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저희가 재정이 무한정 있었다면은 다 해드리죠. 기본소득 왜 못 해드리겠습니까? 뭐 5만 가지 재정 들어가는 거 다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재정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지 또 지금 당장 우리가 쓰고 치울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라고 하는 현실적인 말씀들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비록 입에 쓰다라고 해도요. 네. 그게 되려면 국민들한테 평상시에 신뢰도 쌓고 평상시 정치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은 조금 아껴 쓰고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 보면서 제일 화가 나는 게요. 민주당이 하는 얘기 중에 틀린 얘기 너무 많이 있고 당장 그냥 해열제만 먹이면서 넘어가자는 거 너무 많이 있는데 네. 평상시 정치를 너무 엉망으로 해서 국민 신뢰를 다 잃어버리니까 꼭 해야 되는 경제정책, 조세정책들에서도 국민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개혁신당은 평상시에도 정말 국민들 신뢰를 얻으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는 그런 보수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과는 어떤 큰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그냥 입에 단 얘기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사실 부정선거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은 지지층에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도
이건 아닌 건 아닌 겁니다라고 해서 합리성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재정정책, 경제정책에서도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더 퍼주세요 해도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국민의힘도 결정적인 시기에 그냥 포퓰리즘에 휩싸이고 아닌 것도 아니다고 말 못하는 나약한 모습 보이고 뭐 극단적으로는 진영 논리에 급속히 휩싸여가지고 비상계엄까지 옹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저는 자유시장 경제나 특히 헌법 질서를 지켜야 되는 기본기조차도 포퓰리즘에 많이 잠식당한 그런 정당 아닌가. 그래서 보수 정당이라고 제대로 이름 붙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 투표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를, 김문수 후보는 임기 3년 단축 의지를 밝혔는데요. 개헌을 토대로 한 연대라든가 또 개헌 이슈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약간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보다도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권력을 내려놓는 형태의 대통령제 개헌을 하겠다. 믿어지십니까? 네. 아니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려놓을 사람 같으면 민주당에 그렇게 1인 정당화하면서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개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연대나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개헌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개헌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누군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사실 일당 독점을 더 강화하지 않는가라는 네.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왜 이준석이 되어야 하는지요? 만약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요? 저도 법조인인데요. 네. 법조인 출신들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서로 칼을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기는커녕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배출한 걸로 그게 끝났거든요. 네. 이번에도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과거만을 재단하면서 서로 칼질하고 재판하고 감옥 보내고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중국의 추격이라는 말도 이미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는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 이공계 출신의 젊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서로 재판하고 수사하고 하면서 5년을 흘러보낸다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40대에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이공계 출신의 이준석을 이번 기회에 대통령으로 해서 저희가 좀 잘 쪽쪽 뽑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일 남은 대선 남아있는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 모델에 있어서의 표쏠림 말고는 남은 변수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마지막 토론 정도가 이제 뭐 그래도 이제 그 동탄 모델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정책은 보이지 않고 인신 공격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 과연 국민들은 최종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각 후보들의 공약집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판단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부터 삼성 스마트폰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자국 기업 애플에 불만을 표시하다 삼성까지 걸고 넘어진 건데요. 정혜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 스마트폰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애플이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다가 삼성까지 겨냥한 겁니다.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and that'll start on, I guess, the end of June. 미국에 스마트폰 공장을 지어야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건데 현재 삼성전자는 한국과 베트남 등에서, 애플은 중국과 인도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든다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높은 인건비뿐만 아니라 미국 내로 부품을 수입할 때도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당장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기보다는 트럼프 정부를 설득하는 게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내 기업들과 연계를 통해서 미국 내 가격 상승이라든가 미국 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문제를 거론해서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에는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네,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금융자본시장위원장, 유영하 국민의힘 대구선대위 클린 선거대책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영하 의원님, 그동안 전국을 돌던 후보들 후반전에 지금 들어서면서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 각각의 안방 지키기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지금 그러면서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은 9일간 전략은 어떤 겁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은 결국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그래서 과연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이냐, 어떤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이냐, 그 기준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 것이냐, 그 기준점을 제시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누가 진실된 후보고 누가 거짓된 후보인가의 판별. 그러니까 선거는 최선을 선택하는 게 맞지만은 전 더 중요한 게 최악을 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님, 이재명 후보는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6주기를 맞아서 노 전 대통령 추모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치, 검찰, 내란 세력을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또 기자 간담회도 했고요. 네, 예. 앞으로 남은 기간 어떤 전략인가요? 저희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지만 했다시피 경제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 경제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여줬고, 그 성과가 성남 시민 경기도민에게 전달됐거든요. 네. 그런 행정력과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뭐니 해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후보가 필요하고 성과로서 검증받은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냐. 네. 말로만 하지 않겠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잘 내는 그런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견을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영하 의원님, 대구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는데요. 네, 어저께 뵀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처음엔 좀 냉랭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역구 다니면서 선거를 네. 했는데, 근데 지난 주말부터는 지역 기반이 단단히 뭉쳐지는 느낌이 있고 지지층들이 여론조사도 반영이 됐는데, 지난번에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75% 정도 지지율을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 이상 지지율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역시 고향이죠. 대구 경북 그 표심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최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희들도 선거 막판에 가면은 진영 논리가 강하게 먹히면서 진영으로 결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동성로 집회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재명 후보를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또 다시 옛날처럼 또 진영으로 역시 결집하지 않느냐. 네.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그래도 우리 이 영남에 계신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게,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지킬 때 보수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과 그리고 군인을 동원한 내란 사태, 이것이 과연 보수의 가치에 맞느냐라는 네. 부분을 계속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보수로 거듭나려 그러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완전한 절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반성과 성찰 속에서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아직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속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지역 출신, 같은 지역이라고 해서 영남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보수당을 지지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되는지 네. 우리 영남과 PK 유권자들에게 계속 묻고 싶습니다. 네. 유영하 의원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연일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될 것이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일갈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대선 출마로 본인이 이제 차세대 주자, 보수 진영의 주자로서 이미지를 구축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번 선거의 대의가 뭐냐면은 정말로 입법과 사법을 장악하고 있고 더군다나 행정부까지 장악해서 총통제가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막아야 된다. 이거보다 더 큰 대의가 있겠습니까? 그 대의 앞에 다른 것은 저는 사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직 이준석 후보는 원래 이제 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아직 젊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큰 대의 앞에서 과연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까 보면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혹여라도 본인이 판단이 잘못돼서 이 결과가 잘못되면은 그 역사적 책임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욱 위원장님,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성사가 될 건지 3자 구도로 갈 건지 만약 두 후보가 합쳤을 경우에 지지율 합이 그대로 나올 것인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렇죠. 전망들을 하잖아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결국 합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진단도 했더만요. 합치는 걸 가정해서 저희는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준석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했을 때 본인의 미래 정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때만 단일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당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 소위 말해서 친윤이라는 분들이 결집도가 과거보다는 많이 약화된 걸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도수 총리를 옹립하려고 했는데 결국 김문수한테 졌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제 단일화의 딜의 조건이 당권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준석 입장에서도 못 믿는 거죠. 뭐 제대로 힘을 보여주지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 끝나면 친윤 계보로 많이 이제 흩어질 수밖에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고 한동훈 또 전 대표도 당원 모집을 많이 하면서 등에는 김문수 없는 빨간 이제 운동복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이준석 후보가 지금 현재 국민의힘으로부터 담보받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단일화의 명분도 없고 왜냐하면 계엄과 탄핵 입장이 달랐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이준석이 이런 그 단일화의 명분도 없고 실리 면에서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친윤이 과거에 안철수와 단일화하면서 안철수를 배려하지 않은 거. 또 이준석 본인도 당대표였지만 팽당한 거. 이런 또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도 신뢰관계가 많이 없겠죠. 네.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쉽지는 않을 텐데 결국엔 지지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지율이 좀 좁아지면 네. 뭐 가능성이 있는 거고 현재로 갔을 때는 뭐 이준석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네. 유영하 의원님, 오늘은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날입니다. 투표용지에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이름이 그대로 인쇄되는데 국민의힘은 사흘 뒤 사전투표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런 입장인지요? 뭐 단일화가 이루어져도 괜찮다 이런 표현보다 이 단일화를 왜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좀 전에 김병호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후보가 실리나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대의는 이재명 정부를 막는 겁니다. 그 대의 앞에서 보수층이 뭉치는 게
범보수층 지지층들의 요구 사항이고요. 왜 그러냐?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저는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이건 저는 당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0%대 밑돌던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이 TV 토론 뒤에 1.6%로 상승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뭐 심상정 트라우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때 정의당 심 후보가 지지율을 갖고 다 왔으면은 뭐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추론인데 관련해서 권영국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는데요. 네. 권영국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을 지지했던 약간 개혁 성향의 지지자들이 권영국 후보를 지지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은 새로운 이제 지지층들이 응답을 하면서 그 지지율이 형성됐는지 네. 이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가 어렵고 성장 담론이 주도를 하고 있고 이런 속에서 진보 개혁 후보가 사실 이제 기존의 진보층에 봤을 때는 없었던 건데 권영국 후보가 TV를 통해서 선명한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책을 토론 의제로 끄집어내는 데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하거나 또는 무관심했던 진보층들이 조금씩 권영길 후보를 통해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이런 표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 지지를 할 수 있는 편지. 네. 안 그러면 정말로 진보라는 원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또 우리 국민들도 일부 있는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건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됐는데요. 어찌 됐든 뭐 전체가 하나 되면 좋은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뭐 단일화 논의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영하 의원님, 단일화에 앞서서 국민의힘의 원팀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한덕수 전 총리는 보이지 않고 홍준표 전 시장 지금 하와이에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SNS를 올렸습니다. 또 한동훈 후보는 요새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뭐 사람들이 김문수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전 대표를 외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뭐 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원래 이제 경선이 끝나면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제 조경태 의원께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하셨고 또 오늘 한동훈 전 대표도 아마 속보해서 뭐 지원 유세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는 저는 조만간에 도움을 주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저 홍준표 전 시장이 이제 SNS에서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미래에 대한 뭐 투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 전에 저희 이제 의원들이 갔을 때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명확하게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이번 투표에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선을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저희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볼 때 그래도 하나로 완전히 뭉쳐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조금 그게 원숙하지 않지 않냐는 걱정드린 건 맞습니다만 네. 아직 선거가 남아 있고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천천히 뭉치지만 이제는 거의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병우 의원님, 네. 친한계 의원들은 한동훈이 다녀간 지역에서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랐다고 주장하던데요. 상대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원팀 같아 보입니까? 참 남의 당 얘기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아까 우리 유영하 의원님도 보수의 가치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수의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을 보면 당내 질서가 너무 많이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 당내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건데 후보 교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당 대표를 소위 쫓아내는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과거 이제 사실 진보 블록은 뭔가 변화와 개혁을 하다 보면 거칠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 건데 보수라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차근차근하게 그렇죠. 국민들의 안정감을 주는 건데 뭐 비상계엄과 내란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의 당내 움직임을 보면
그런 질서라는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자꾸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반 이재명이라는 명제에서는 뭉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데 그 이후에 과연 국정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 저렇게 다양한 목소리와 무질서한 그룹들이 모여서 한 당을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또 보수층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경과 내란과 윤석열에 대해서 단죄를 하고 그리고 당내 비민주주의고 당내 민주주의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잘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제가 되어야만 원팀을 이룰 수 있는 객관적 명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저는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아서 쉽지만은 제가 조금만 반박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김 의원께서 계속 이제 내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 중에서 계엄을 찬성한 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수많은 의혹으로 기소가 되고 또 기존에 뭐 형사 재판에 결의돼서도 한 번도 그 민주당이나 또 이재명 지지 세력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호칭을 잘 안 썼습니다. 그건 서로의 예의고요. 두 번째, 당내 민주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가 녹으면서 한 목소리를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누군가가 절대 권력을 가서 억압하는 거 그게 오히려 민주주의가 아니지 전체주의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랬는데요. 계엄 해제할 때 소위 말해서 한동훈 계보의 일부 의원들 빼고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의원들도 계엄 해제 찬성에 안 오신 분들 있습니다. 절대 그분들도 다수 거의 대부분이 안 참석 안 했잖아요. 그때 저도 못 갔는데 그때 못 간 게 아니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어. 네. 이번에는 대선 후보자들의 배우자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여사가 함께 시사 스페셜에 출연했던 모습 보시겠습니다. 성남시장 처음 취임해서부터 초반에 다툼이 좀 있었어요. 나도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하나? 이렇게 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네. 다음 선거운동은 혼자 하세요. 막 이럴 정도까지 마음을 먹을 정도로.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때 참 본인이 그런 그 부정부패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그 선이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을 지키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물밑에서 지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림자 유세라는 말도 하던데요. 김 여사가 다녀간 지역에서의 실제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참 좋죠. 저희가 토요일 날 네. 어제죠. 어제 구인사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제 구인사 천태종을 창시하신 상울봉각 대조사님의 열반 51주기 행사에 있는데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직접 오셨더라고요. 나란히 거기 있었죠. 네. 네. 김혜경 여사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 저는 간단하게라도 인사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주최 측에서 하라 그랬는데도 김혜경 여사는 그냥 인사만 하고 마이크를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내조를 통한 이 지원, 이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가 피아노과 출신이거든요. 되게 문화예술적 좀 정서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네. 항상 인상이 밝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항상 웃음을 많이 표시하는 되게 호감을 주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잘 다가서고 또 대화의 화제거리 이런 것도 잘 끄집어내고 그래서 뭐 다들 인기가 좋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호감을 갖게끔 하는 부드러운 인상이면서도 문화적 소양이 있는 그래서 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는 상당히 적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후보 연결했거든요. 제가 소개를
김혜경 여사의 남편 이재명 후보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에 비해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는 좀 적극적인 행보입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통해 찬조 연설에도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잠시 편하자고 후대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장깨를 부리거나 옆길로 샌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칙이나 특권, 부정부패는 더더욱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당이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용하 의원님, 대선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찬조 연설에 한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설 여사의 움직임, 유권자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호 의원님 말씀하신데 김혜경 여사가 조용하게 행보하시는 거는 김혜경 여사에 따라다니는 조금 불미스러운 것도 있는 것을 뭐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나 보고 있고요. 설 여사가 이렇게 남편 선거에 나와서 우리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조 연설하는 거는 내 남편은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한다. 당당히 국민 앞에 이렇게 소개시켜도 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전에 부창부수라고 그럽니다. 서로가 부부가 닮아간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패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멀고 소탈하고 솔직하다. 그래서 내토릭이 잠시 세상을 속일 수 있지만 그 진정성을 절대로 감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저는 후보의 배우자가 참조 연설하는 게 그렇게 이례적이지만 그렇다고 그걸 탓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김병우 의원님, 대선 후보 토론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2차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정책은 안 보이고 개인 비방전에 몰두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2차 TV 토론회에 대한 평가 그리고 3차 토론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정말 국민들이 토론회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네. 예,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문제가 어떤 거고 그렇죠. 우리 정책 검증, 대한민국의 후보자 검증. 미래의 네. 청사진을 어떻게 각 후보는 그리고 있을지 또 그 청사진을 잘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토론회에서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또 4명 후보가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또 사회자가 중간중간에 끼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대화와 충분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1, 2등만 따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권영국 후보가 상대적으로 본인의 선명한 색깔 때문에 득점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난 2차 토론회에서도 뭐 김문수 후보가 원래는 사회 이슈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네거티브를 먼저 시도를 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룰들이 잘 안 지켜지다 보니까 또 네거티브가 사실이 아닌 거는 또 방어를 안 하면은 또 사실로 또 전달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네거티브를 공격해 온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가 참 전략적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항상 이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 국민들이 후보에게 좀 더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언론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능력이 중요해 보여요. 네. 유영하 의원님, 2차 TV 토론 이후 고발전도 이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의원께서는 2차 토론 어떻게 보셨고 3차 토론은 어떤 예상입니까? 저는 양 후보가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조금 사소한 오류가 서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걸 꼭 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전 조금 유감스럽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김병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시간적 제약이 좀 있더라. 그래서 충분하게 자기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보통 이제 구호만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보니까 뭘 하겠다. 구호는 있는데 구호에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뭐냐 했을 때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대책은 좀 없더라.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조금 실망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냐. 이런 게 아마 여론조사도 반영된
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네거티브가 일정 부분은 이런 게 남을 비방하기 위한 네거티브는 저도 피해야 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범위에서 검증의 부분에 하나씩 네거티브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3차 토론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 조금 더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상, 이번에 주제가 정치라서 오히려 조금 더 치열한 토론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서로 양 후보님들께서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받쳐서 자기 의견을 좀 피력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김병우 위원장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 음모론이 재등장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어떤 변수가 될까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영화를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구속 취소 후 첫 외부 행보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를 봤다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 또 국민들에게 고개 숙이는 그런 모습이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번도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본인이 비상계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의 팩트를 확인해 보겠다라면서 이제 선관위 군인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도 그 망상과 편협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행보를 하는 것은 역시 극우 아스팔트 지지자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좀 더 뭉쳐달라. 이런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좀 품격 있고 그리고 상식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편협적이고 망상적인 그런 행보를 하고 계셔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국민들도 냉정하게 보지 않을까. 네. 또 냉정해 봐주십사.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유영하 의원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 움직임, 부정선거, 음모론, 국민의힘은 이 점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정당의 소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이유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투표하는 선거가 아닙니다. 네. 다음 대통령을 과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거냐, 김문수 후보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해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정될 것이냐는 그 기준에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네. 다만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 조금 숙고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 당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이렇쿵저렇쿵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소속팀 토트넘의 유로파 리그 정상 정복으로 프로 데뷔 후 첫 우승에 감격을 맛본 손흥민이 토트넘 선수들과 영국 런던에서 버스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목요일 쉬도록 환호하고 신나게 춤도 추고 손흥민은 기뻐했습니다. 네, 이한나 기자입니다. 15만 명의 토트넘 팬이 우승컵을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토트넘 선수단은 홈구장 인근 도로를 달리는 버스 퍼레이드로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손흥민이 버스에 오르자 팬들이 토트넘 응원가를 부르며 뜨겁게 환호했습니다. 프로 17년 인생 첫 트로피를 손에 쥔 손흥민은 장난기 넘치는 댄스를 선보이며 기쁨을 만끽했고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목이 다 쉰 채 벅찬 감정을 전했습니다. I waited, I dreamed this moment and finally happened, you know. I did it with Spurs shirts. In 17 years nobody done it and us.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우리 영웅들을 이끈 전설이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Absolute heroes, led by the legend
마이크를 건네받은 손흥민은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You guys been saying from day one till now, boys. Love you. 토트넘에서 무관의 한을 푼 손흥민은 오는 26일 브라이턴과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네, 여론조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김미연 RN서치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갤럽과 NBS 여론조사 꽃 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갤럽 NBS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고, 여론조사 꽃에서는 여전히 20%포인트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차이가 나는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글쎄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조사 기관이 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뭐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또 여론조사 기관의 이 하우스 이펙트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대체로 지금도 계속 이제 지지율은 변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좀 빠지고 김문수 후보가 워낙 지지율이 안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또 이준석 후보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조금 더 올라간 그 정도 추세로 보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든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보수층이 결집한 거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네요. 먼저 이번 주 갤럽 조사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요, 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TK 지역에서요, 일주일 만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12%포인트를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TK에서는 5%포인트 하락을 했고 자영업자에서는 또 한 11%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안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수층이 결집을 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면에 정통적인 보수층에서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지지층들이 결집함으로써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네. 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그 갤럽 조사, 2주 전에 발표된 갤럽 조사를 보면요, 51%가 나왔습니다. 네. 예, 51%가 나와서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매우 경이로운 숫자가 나왔다고 했었는데 이 51%는요. 갤럽이 이 조사를 발표하기 2주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조사 2주 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38%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2주 만에 갤럽 조사에서 51%, 38에서 51%가 뛰었거든요. 네. 장장 한 2주 만에 조사 결과가 한 13% 정도 뛰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 결과를 본다면은 그리고 이 50%란 조사는 갤럽 조사상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가반 조사였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속으로는 조금 의아하다, 좀 치지 않았나, 이 조사가 네. 좀 튀었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금요일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직전 조사가 상당히 튀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51%가 나왔던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당시에 PK에서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고요. TK에서는 뭐 30% 후반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제자리를 찾아온 거다. 네. 예, 이번 주 나온 조사를 보니까 제자리를 찾아온 조사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은 갤럽 조사에서 보수가 과표집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원래 뭐 가표집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정치 성향이라는 것은 통제 불가능한 지표거든요. 그런 네. 만큼 적극 응답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거겠죠. 여론조사에서 적극 응답을 했더라도 실제 투표를 하느냐, 투표로 연결되느냐 이 지점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소장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최근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게 하락세가 맞는 건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듯이 보수층 결집인지 전체적으로 어떤 분석입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이 적은 이재명이다. 약간의 좀 실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실언이 좀 중도층 표심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층들이 이제 선거가 다가올수록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소위 말해서 19대 대선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를 했고 네. 안철수,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후보 지지율까지 합치면 52%를 과반이 얻어요. 넘었죠. 과반이 네. 넘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두 번 다 보수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루어지는 선거기 때문에 저는 보수층이 시간이 갈수록 결집할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수가 좀 가포집됐다 아니면 뭐 진보가 가포집됐다고 말씀하는 거는 그는 조금 저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수층 결집은 뭐 당연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 소장님, 선거 때마다 중도층, 부동층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 지금 이제 9일 남은 상황인데 역대 선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다른 대선과 비교를 해보면 중도층이 조금 더 부동층이 더 많은 편입니다. 네.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만 전화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시기 되면 부동층이 10% 내외, ARS 같은 경우에는 5% 내외인데 이보다는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이유가 죄송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즉 탄핵의 여파가 이제 투표 적극성이 다른 대선보다는 조금 낮아지게 만든 요인이고 특히 보수 성향의 유권자층에서 이런 부동층, 네. 투표 의향이 조금 낮게 나타나는 경향으로 보입니다. 김미연 소장님, 양자 대결을 보면 리얼미터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적차가 7.2% 포인트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 격차는 11.9% 포인트. 그런데 여론조사 꽃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후보 간 격차가 18.7% 포인트. 이재명, 이준석 후보 간 격차는 24.2%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조사 기간마다 지금 조사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떤 결과에서는 한 자릿수인데 또 다른 조사에서는 두 네, 자리 여전히 두 자릿수. 나온다는 거는 근데 시청자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우스 임팩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라고 단언하게 말씀드리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합쳐보면 다자대결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를 단순 합산을 해보면 뭐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0.1%포인트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같은 조사에서 양자 대결을 하게 되면 지지율 격차가 다 벌어지거든요. 네. 그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지층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자 대결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조사 한 조사에서는 격차가 한 자릿수인데 다른 조사는 격차가 두 자릿수가 났다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만 단일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큰 단일화 효과가 과연 크지 얼마나 않다. 날지 그걸 참고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참고 자료로 보시는군요.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배 소장님, 막판 승부수 이제 방금 말씀하신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해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후보 단일화가 대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뭐 변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다른 변수가 없으니까요. 그나마 다른 변수가 없는 가운데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뛰어넘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단일화가 되는지도 성격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른 변수가 없는 가운데서 그래도 단일화를 하면은 병수 결집 플러스 중도 일부를 추가 흡수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국민의힘은 간절하게 단일화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미연 소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갤럽 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가 성사돼도 김 후보와 이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단일화 후보에게 모두 흡수되지 못하고 이제 분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던데요. 이게 어떤 점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이준석 후보 지지층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성, 그 30대 남성, 일부 남성들이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중도층.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일화가 됐을 때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층은 단순하게 김문수 후보 쪽으로 옮겨가는 것보다는 옮겨가는 퍼센트도 있지만 이재명 후보에게도 가고 그리고 다 무당층으로 빠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합쳤을 때 단순하게 합산을 하면은 비슷하게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을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는 두 자리 숫자로 벌어질 수 있는 거는 지지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20대 남성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약한 면을 보여오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20대 남성에서 상당히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럼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했다 해서 20대 남성이 쫓아가느냐? 안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네. 다는 100%를 안 쫓아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양자 대결을 붙였을 때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또 단일화를 했을 때 실망감이랑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 소장님, 지난 23일 사회 분야 대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누가 토론을 잘했는지 묻는 여론조사 결과 NBS에서는 이재명, 이준석, 김문수 순서였고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순이었는데요. 이 TV 토론이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영향을 주기는 주는데 이 TV 토론회가 지지율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죠. 특히 이제 기존 지지층들을 더 강화하는 현상도 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회를 조금 이제 TV 토론회가 있고 난 시차가 좀 이제 지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직업군별로 주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네. 이해관계와 관계가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자영업층이나 또 이 블루칼라 학생 또 지역적으로도 좀 충청, PK 지역 이런 곳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TV 토론회 때 이제 네거티브 인신공격성 토론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나 이제 전략으로 후보들에서는 쓸 수도 있는데 인신공격성 태도가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근데 저는 이 TV 토론이 지지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지지층을 강화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또 조사 결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례로 보더라도 지난번 해리슨과 그 트럼프의 이 토론에서 모든 사람이 트럼프가 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TV 토론에서는 자기의 지지층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이 원하는 질문과 답을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인격을 좀 인신공격성 태도, 좀 좀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야만이 지지층들을 좋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젊은 층의 지지를 받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상대방 후보들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큰 편집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이 일부 조사에서 10%대 진입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뭐 격려 문자도 있던데요. 이준석 후보 지지율 10%대 진입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아니 한 자리 숫자와 두 자리 숫자가 갖는 의미는 크죠. 왜냐하면은 만약 독자적으로 생존했을 때 만약 10%가 넘는다면은 1차적으로 그 선거 비용을 50% 정도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치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상당히 이 10%의 지지율을 유지한다면 뭐 미래 정치인으로 상당히 각인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저는 과연 독자 생존했을 때 과연 이 10%의 지지율이 득표율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두 분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지역을 특별히 좀 살펴보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이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경기 지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그렇게 지역이요. 보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해서 이재명 또 김문수 두 후보는 경기지사를 역임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지역구가 경기도에 있고 또 경기도가 직업군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자영업층도 가장 많고 또 유권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런 만큼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도에서 이기는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로 보입니다. 김미연 수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PK 지역입니다. PK 부산 경남.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로 40%가 넘는 득표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1위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PK에서 40%가 넘는다는 얘기는 김문수 상대방 후보가 가반을 못 넘는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 표의 차이가 아니고 두 표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PK 지역에 지금 상당히 민심이 지금 출렁이고 있는 거는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이 과연 최종 득표율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것을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우자 토론회를 제안했잖아요. 이를 두고 여론이 뭐 그렇게 크게 반영, 일부에서는 싸늘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대선 후보 지지율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저는 뭐 대선 후보 지지율에 이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영향을 주는 이슈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전 세계 어디에도 배우자 TV 토론은 없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아마 김건희 를 방지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좀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상당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제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탈당을 했지만 네. 각 후보별 그 지지율에는 분명 영향을 줄 텐데 그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무엇보다 김문수 후보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있겠죠. 그게 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생겼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부정선거라고 하는 주제 자체가 상당히 민감하고 또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보수 내에서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보수 결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번 대선에서 중도층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런 김문수 후보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님, 오는 28일부터 대선 투표일인 6월 3일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 보도 금지 기간이잖아요. 여론조사 이른바 이제 깜깜이 기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여론 흐름이 크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뒤바뀐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층이라든가 중도층에서 조사를 한 걸 보면은 투표일 3, 4일 전에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도 있기 때문에 저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 투표가 목금입니다. 토요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 투표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후보들 득표율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니까 대선 후보 지지 견고성 의견을 물었는데요.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85.2%에 달했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본다면 이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동안에도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다른 변수가 없다면 대선의 판세가 거의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본투표가 있지만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판이 크게 바뀔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막판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고 대체로 28일까지의 여론이 최종 여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권 지역이 항상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이제 경기 지역의 중요성을 꼽았는데요. 이번에도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 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이제 경기도 또 앞서 이제 김의원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PK 지역 이쪽에 더 유권자 수도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워낙 이번 대통령 선거인 경우에는 3자 구도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은 또 이것 자체가 충청의 영향이 대선에서 주는 영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만 단일화가 된다면은 충청권 영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단일화가 있다면 충청권 영향도 급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지역에 대해서 김명수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이제 경기지사를 했잖아요. 한 분들이라서 경기도 표심이 매우 중요한데요. 근데 지난번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이 경기도에서는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표심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가 아니면 그 표심이 좀 분화될 수 있는가 그런 걸 하나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이긴 하는데 저는 경기도는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총선이 그래서 그 결과가 좀 미리 예측은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대선 9일 남았거든요. 네.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남아있는 3차 토론이 있고 왜냐하면 3차 토론에 후보들이 모든 걸 다 쏟아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단일화 실제로 성사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은 투표일인데 조금 다른 투표일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대선은
직업별 투표율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자영업이나 블루 칼라 또 화이트 칼라 또 이준석 후보가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층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장님은요? 저도 뭐 단일화를 꼽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단일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투표하러 갈 동력을 제공하지 않을까 해서 단일화 그리고 후보들의 설화.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네거티브 공방 등 혼탁한 양상입니다. 방송 토론 역시 당면 과제에 대한 정책적인 논의가 아닌 개인사 등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선 TV 토론이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을 넓혀주기보다는 국민의 스트레스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 통합을 얘기하지만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축소판을 보는 듯합니다. 왜 조기 대선을 하게 됐는지, 제도적인 문제점은 없었는지,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기 위한 리더십은 무엇인지 남은 한 차례 토론에서라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각 후보들은 냉철한 유권자들의 심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